오늘날 삼성은 전 세계가 아는 이름입니다. 반도체, 전자, 금융, 건설, 수백 개의 계열사를 가진 초거대 기업.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938년 대구의 작은 잡화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수와 말린 생선을 팔던 가게. 삼성상해. 그 시작점에 있었던 한 사람. 그는 기술도 자본도 배경도 없이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며 기회를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팔까가 아니라 왜 만들어야 하는가? 그의 이름은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이자 기업은 돈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이 일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습니까? 이 영상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 실패 앞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 그리고 돈보다 철학을 남긴 사람의 기록. 지금부터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조용한 청년 전설을 시작하다. 1910년 경남 의령. 지역 유지로 알려진 지주 가문이 막내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병철. 하지만 그는 흔한 부잣집 아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유난히 꺼려했습니다. 대신 그는 늘 관찰하고 기록하는 아이였습니다. 비오는 날엔 농가 밭의 물길을, 장터에선 상인의 손놀림과 가격 흐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일찍부터 분명했습니다. 농사보다 거래, 생산보다 유통. 그는 이미 팔리는 것에 관심이 있던 소년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와 집안 사정으로 중퇴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 일부를 분리해받아 본격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택한 길은 유학도 농사도 아닌 장사였습니다. 1938년 그는 대구의 작은 잡화점을 엽니다. 이름은 삼성상해. 국수, 말린 생선, 설탕. 일본과 중국에서 들여와 파는 그저 작은 동네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훗날 삼성이 될 줄은.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은 조용했지만 움직일 땐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 조용한 청년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전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2장. 광복과 전쟁의 폐허 속 기회를 훔쳐낸 사나이. 1945년 광복. 일제는 물러났지만 남은 건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폐허였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화폐는 신뢰를 잃었으며 사람들은 생필품조차 없어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대.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주저앉던 그때 이병철 회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두렵지만 지금이 기회다. 그는 곧바로 무역업 재개에 나섭니다. 그리고 1951년 부산 피란지에서 삼성물산을 설립하죠. 그가 주목한 건 전쟁터에 널려있던 고철이었습니다. 폐허 속 고철을 모아 철이 부족했던 일본에 수출, 그 대가로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에서 설탕과 비료 수입, 그것을 국내 시장에 공급.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재앙 속에서 수출입 밸류체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억 원의 이익, 1년 뒤엔 무려 60억 원의 자산을 일궈내며 삼성물산은 전후 한국 최고의 무역회사로 급부상합니다. 여기엔 운도 따랐습니다. 전쟁 전 중국에 수출했던 면실박 대금 3만 달러가 전후 뒤늦게 입금되며 그는 다시 한번 든든한 자본금을 손에 줍니다. 이 돈으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국에 널려있던 탄피를 재수출하기까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병철은 돈을 갈쿠리로 긁어모으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히 기회를 본 사람. 이 시기 삼성물산이 재건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삼성이라는 이름은 한국 경제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3장. 전쟁을 견디며 확장하는 기업. 국가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고 수도권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은 남하합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모든 자산을 뒤로하고 전쟁 속 피란지 부산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멈췄을 때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피신하던 시기.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부산에서 삼성물산의 무역 업무를 유지하며 필수 생필품의 유통과 공급망 회복에 집중합니다. 이 시기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다.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는 국내외 연결망을 복원하고 해외에서 부족한 물자를 확보해 피란민과 군을 위한 공급 루트를 유지합니다. 그는 생존만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병철 회장은 정미소, 제분업, 섬유, 보험업 등 필수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확장은 단순한 사업적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국 경제 재건에 필요한 산업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이 아닌 역할을 고민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역에서 산업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도전은 삼성을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닌 종합기업군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쟁이라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부산이었습니다. 사장 3년 안에 안 망하면 30년은 간다. 도전의 공식.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폐허 위에 멈춰 서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은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전후 복구 분위기 속에서 이병철 회장은 무역에서 산업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정미소, 제분업, 섬유산업, 보험업. 단순히 팔던 사람이 직접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임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지금은 자금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이건 너무 빠릅니다. 위험합니다. 그때 이 회장은 테이블에 손을 탁 치며 말합니다. 3년 안에 안 망하면 30년은 간다. 이 말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실행력 위에 세운 경영 철학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시장 흐름, 재무 구조, 유통 경로를 계산해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움직이기 전 시장에 먼저 들어가고 설비는 작게 시작하되 구조는 확장형으로 설계하며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넘겨 장기전으로 이어가는 전략. 이 회장은 적정 위험, 집중 투자, 빠른 실행이라는 성공 공식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우리가 필요한 산업을 먼저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단기 수익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도전은 무모하지 않았고 그 확장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까지도 삼성그룹 경영의 리스크 관리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오장전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 삼성전자 시대를 거스른 출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됩니다. 당시 한국은 전자제품의 대부분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모두 사서 쓰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국내 산업계도 사회도 삼성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TV를 만든다고? 전자산업은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거대 기술국의 영역 아닌가?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조롱을 조용히 무시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전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 남이 만든 걸 사다 쓰는 나라에겐 미래도 없다. 이 회장에게 전자산업은 단지 이익을 위한 신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자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바꾸는 기반, 기술 자립을 위한 교두보로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선풍기,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작은 부품 하나하나부터 국산화하며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내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훗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발판이 됩니다. 전자 없이 미래가 없다. 이 한 문장은 지금도 삼성전자의 연구소 벽면을 지키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6장 반도체에 올인한 결정적인 한 수, 우리는 영원히 2등일 것인가?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수화기를 듭니다. 전화는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를 할 것이니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해 주시오. 그 한마디는 곧바로 도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반도체 시장을 20-30년 앞서가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삼성 내부조차 술렁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다. 돈만 날릴 겁니다.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이다. 삼성은 곧바로 미국과 일본에서 장비와 기술자를 들여와 64K 디램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단 9개월 만인 1983년 11월 7일 삼성 개발팀은 64K 디램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반도체 개발 국가가 됩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의 결단은 단기 수익이 아닌 기술 주권을 향한 투자였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패권의 심장이다. 남이 만든 걸 사다 쓰는 나라에겐 미래가 없다. 이 선언은 이후 삼성을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한 수가 됩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날 도쿄 호텔방에서 울린 한 통의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실장 후계자에 대한 고민과 결단. 삼성은 가족회사가 아니다. 1970년대 말 삼성은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계열사를 가진 한국 최고 그룹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세간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이병철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병철 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맹희는 오랫동안 경영 실무에 참여하고 있었고, 차남 이창희는 독립적 기업 운영 성향이었으며, 셋째 이건희는 비교적 조용히 신문방송 계열을 맡던 중이었습니다. 세간은 장남 이맹희를 당연한 후계자로 예상했지만 그는 셋째 아들 이건희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이 더 작은 기업이었다면 장남이 맡는 게 낫겠지요. 하지만 지금 크기라면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병철 회장은 아들들에게 같은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사 사업 보고서, 이른바 삼성백서를 건네며 여기 있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아라. 자네라면 어떻게 고치겠는가? 이건희는 이 보고서를 수십 번 읽고 직접 요약해 보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겸손함과 분석력,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으로 이병철 회장의 신뢰를 얻습니다. 리더의 조건은 단 하나, 지도력. 이병철 회장은 말합니다. 사장은 혼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인격, 지식, 경험이 어우러진 지도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의 선택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실력과 사람됨. 주변에서 왜 장남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삼성은 가족회사가 아니다. 삼성은 국민기업이다. 그 한마디는 대한민국 기업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훗날 이건희는 신경영 선언으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끕니다. 나는 회사를 맡길 사람을 찾은 거다.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넘긴 것이다. 8장 실패도 공개하는 용기. 성공보다 실패가 더 큰 교과서다. 1977년 삼성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삼성비료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실패를 겪습니다. 언론은 몰아쳤고 임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그룹 내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대형 실패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오히려 삼성 전 임직원에게 실패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실패를 분석하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성공은 가르치기 어렵지만 실패는 모두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이병철은 말로만 철학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분석하게 만든 것. 그것이 이병철식 경영 교육이었습니다. 실패는 덮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실패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 실패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꾸는 것. 실패는 곧 다음 성공의 설계도. 이 회장은 삼성의 조직 문화를 단 한 번의 실패에서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업은 늘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그 철학은 지금도 삼성의 위기관리 방식, 실패 보고서 문화, 전사적 리스크 분석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이면에는 이처럼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했던 리더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9장 기업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돈보다 원칙, 성과보다 책임. 이병철 회장은 항상 기업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 말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재계에는 가족 중심 경영, 관행적인 특혜가 당연시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흐름을 경계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예외 없이 책임을 물었고, 기업의 자산은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 가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면 기업은 곧 무너진다. 이병철 회장은 말로만 사회공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문화재단 설립, 삼성장학재단 운영, 교육, 복지, 문화 분야의 장기적 기부와 투자. 그는 말합니다. 기업은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이후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오늘날의 ESG 경영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단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작이 철학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을 키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이유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10장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이병철 회장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이 제품, 이 서비스는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의 철학은 단지 삼성 내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기업의 벽과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사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을 남겼고 그 철학은 오늘도 기업을 시작하려는 이들,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 그리고 자신의 일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만드는 이 제품, 이 콘텐츠, 이 결과물은 사회에 어떤 영향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삼성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당신에게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만드는 이 일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역사 속 한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당신의 오늘을 바꿀 질문이 됩니다. 공감의 좋아요와 다음 이야기를 위한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